2022년 10월 23일 새벽 5시 40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깊은 산중의 천년 고찰 보현사 대웅전 뒤편 부도탑 군에서 한 남자가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되었다. 높이 2m, 무게 약 180kg에 달하는 화강암 부도탑이 받침석에서 분리되어 남자의 두개골을 정확히 내리눌렀고 그 아래로 검붉은 피가 새벽 이슬과 섞여 번져 있었다. 발견자는 새벽 예불을 위해 나온 행자승 해민이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지 스님 방으로 달려갔다. 시신의 주인은 주지 법현 스님의 친형 송명 최재덕 61세였다. 경찰은 풍화에 의한 자연 붕괴 사고사로 초동 수사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꼭대기에서 그 뉴스를 접한 남자는 에스프레소 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도탑은 스스로 넘어지지 않아 강혁이었다. 1980년생 42살.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16년을 복무한 전설적 베테랑 형사 출신의 민간 탐정이었다. 키 185cm, 몸무게 75kg, 짧게 깎은 머리에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구. 처음 보는 사람은 은퇴한 격투기 선수로 착각했지만 그의 진정한 무기는 주먹이 아니라 눈이었다.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을 동시에 포착하는 직관. 16년간 미제 사건 제로를 기록한 그 눈이었다. 강력탐정사무소, 합정동 한복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층 전층 사용 300평 규모의 초호화 사무소였다. 창밖으로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금박 간판이 야경 속에 빛났고 내부에는 최첨단 포렌식 분석 장비를 갖춘 실험실 3곳, 인공지능 로봇 알파와 베타, 무인 전기 승용차 3대, 고성능 드론 5기, 옥상 헬리포트에 대기 중인 경량 헬기 1대까지 갖추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메르세데스 S클래스, 포르쉐 카이엔 터보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 1,000억 원대의 유산, 그러나 강혁에게 돈은 도구일 뿐이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의 등 뒤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것이 그의 운영 철학이었고 의뢰비를 받지 않은 사건이 전체의 3하를 넘었다. 그날 아침 강혁의 맞은편 책상에서 둥근 뿔테 안경을 쓴 여자가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해나 1998년생 24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 훤칠한 키에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가 몸에 밴 여자였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는 대범함의 소유자였으며 본인은 이를 저혈당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까요 라고 진지하게 설명했다. 운전 실력은 랠리 드라이버급, 장비를 다루는 솜씨는 맥가이버 수준, 외가에서 물려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돈보다 증거가 좋았다. 강혁을 탐정님이라 부르며 늘 반 발짝 앞서 움직였고 마음 깊이 품은 감정은 분석 리포트 뒤에 숨겼다. 탐정님, 양평 보현사 부도탑 사고 사건이요. 경기 남부청에서 사고사로 종결하려 합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었다. 강혁은 사진 한 장을 확대했다. 부도탑 받침석의 볼트 자리 4개 중 3개가 깨끗하게 빠져 있었다. 렌치 자국이야. 풍화로 볼트가 빠지면 녹이 묻어야 해. 이건 깨끗해. 제가 현장 분석 키트 챙길게요. 이해나는 이미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가 드론 정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 카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으로 강혁 사무소의 기술 두뇌였다. 그 옆에서 나정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30대 중반, 꼼꼼한 행정 능력과 정보 수집력이 발군인 조수였다. 송 박사님, 드론 1기 양평 보현사로 선발대 보내주세요. 부도탑 군 일대 3D 스캔 필요합니다. 이해나의 지시에 송태풍은 즉시 드론을 이륙시켰다. 오전 9시, 강혁과 이해나는 벤틀리에 올랐다. 이해나가 핸들을 잡았다. 서울에서 양평까지 3시간, 용문산 진입로를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자 단풍이 절정인 산길 끝에 보현사 일주문이 나타났다. 보현사는 창건 1200년의 고찰로 대웅전, 삼성각, 선방, 요사채, 템플스테이 숙소 등 건물 12동이 산비탈에 포개져 있었다. 부도탑구는 대웅전 뒤편 언덕,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했다.
도착 직후 강혁의 형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그는 특유의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혁아, 양평건 내가 경기 남부청에 말 넣어놨어. 현장 자유롭게 봐라. 근데 저쪽 인맥 좀 복잡하다더라. 조심해. 형 고마워. 강혁은 전화를 끊고 산길을 올랐다. 부도탑 군에는 아직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해당 부도탑은 조선중기에 제작된 팔각원당형, 높이 약 200cm, 추정 무게 180kg, 받침석과 탑신을 고정하던 스테인리스 볼트 4개 중 3개가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고 나머지 1개는 반만 풀려 있었다. 문화재 보수 과정에서 현대식 볼트로 고정한 것인데 그 볼트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풀어낸 것이었다. 탐정님, 여기 보세요. 이에나가 받침석 뒷면에서 투명 접착 테이프 잔여물을 발견했다.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자 잔여물이 길게 이어진 흔적이 드러났다. 낚싯줄 또는 와이어를 고정했던 자국이었다. 멀리서 줄을 당기면 마지막 볼트가 빠지면서 탑이 쓰러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범인은 피해자가 부도탑 앞에 서는 타이밍을 알고 있었어야 해. 강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도탑군에서 20m 떨어진 곳에 낡은 성물 창고가 있었다. 그 안에서 줄을 당겼다면 완벽한 은폐가 가능했다. 성물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깨진 석등 조각과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었고 바닥 흙 위에 무릎을 꿇은 듯한 자국 2개가 선명했다. 여기서 기다렸어. 새벽에 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뒤에는 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보현사와 그 아래 마을 용물리에는 넉 달 전부터 이른바 독필이라 불리는 익명의 편지가 돌고 있었다. 사찰 스님 5명, 마을 주민 10여 명에게 배달된 이 편지들은 각자의 치부와 비밀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누군가의 사찰 공금 유용, 누군가의 과거 전과 기록, 누군가의 불륜, 누군가의 병역 비리. 편지는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되어 봉투에 담긴 채 새벽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발신인은 없었다. 이 도필 사건을 강혁에게 의뢰한 사람은 보현사 신도회장 오경태였다. 64세, 양평에서 건설업을 하는 유지로 그 역시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보현사 대웅전 보수공사 때 3억 원을 빼돌린 것을 안다는 것이었다. 강 탐정님, 절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신도들이 발길을 끊고 있어요. 이러다 절이 문을 닫겠습니다. 오경태는 닷새 전 강혁 사무소를 찾아와 그렇게 호소했다. 그리고 그 직후 사람이 죽었다. 피해자 최재덕, 61세. 서울에서 건축 사업을 하다 은퇴한 뒤 동생인 주지법현 스님이 있는 보현사로 내려와 템플스테이 관리인으로 일하던 남자였다. 말이 많고 성격이 날카로웠으며 특히 사찰 내부 사정에 정통해 스님들의 사생활을 농담처럼 입에 올리는 습관이 있었다. 절 안팎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불편하게 여겼다. 강혁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첫째 날 오후 강혁은 주지 법현 스님을 만났다. 속명 최재학 58세. 온화한 인상에 부드러운 목소리의 승려였으나 형의 죽음 이후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형님은 입이 거칠었지만 그래도 형입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법현 스님의 아내 아니 출가 전 부인이었던 정미영 53세. 이혼 후에도 보현사 인근에 거주하며 사찰 공양간 살림을 맡고 있었다. 절 안에서는 공양주 보살로 불렸다. 마을 부녀회를 이끌며 사찰 행사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자였다. 강혁은 그녀를 공양간에서 만났다. 시수거르는 참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 요리를 비웃고 스님 수행을 조롱하고 제 집안 이야기까지 농담거리로 삼으셨죠. 그래서 미워하셨습니까? 정미영은 국자를 내려놓고 강혁을 똑바로 보았다. 미워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탐정님. 강혁은 그 눈을 읽었다. 분노를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고요하지만 깊은 눈이었다. 둘째 날 이에나의 독필 편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프린터는 HP 레이저젯 M405 모델. 보현사 내에서 이 프린터를 보유한 곳은 2곳. 사찰 사무실과 템플스테이 접수처였다. 종이는 AA A4 80g. 사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했다. 사찰 사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이에나가 리스트를 읽었다. 주지 법현 스님,
총무회담 스님, 공양주 정미영 보살, 템플스테이 관리인고, 최재덕, 그리고 부주지 도연 스님 5명. 그중 1명은 이미 죽었다. 셋째 날 강혁은 부주지 도연 스님을 만났다. 속명 김준호, 42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30에 출가한 늦깎이 승려였다. 수행과 학문에 열정적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사찰 운영 방식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스님, 독필 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편지에 쓰인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이라면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스님도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네. 네가 왜 출가했는지, 세상에서 도망친 진짜 이유를 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연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출가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폭로하는 것은 악입니다. 강혁은 그에게서 환멸과 체념의 냄새를 맡았다. 이상에 대한 배반감, 공동체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이었다. 넷째 날, 드론 3D 스캔 자료 분석. 이에나가 성물 창고에서 부도탑까지의 직선 거리를 정밀 측정했다. 21.3m.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25m 와이어면 충분해요. 창고 안에서 와이어를 당기면 부도탑이 앞으로 쓰러져요. 새벽 5시 반이면 아직 어두워. 피해자는 왜 그 시간에 부도탑 앞에 있었을까? 이에나가 태블릿을 두드렸다. 최재덕 씨의 일과를 확인했어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부도탑 군을 돌며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절에 온 뒤로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다고 합니다. 그 습관을 아는 사람은 절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겁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5째 날, 강혁은 마을을 돌았다. 용물리 주민 중 독필 편지를 받은 사람 7명을 만났다. 내용은 제각각이었으나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편지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마을과 절 내부를 모두 아는 사람, 즉 극히 제한된 인물이라는 것. 6째 날 이에나가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독필 편지 봉투 접착면에서 미량의 침, 타액, DNA를 추출한 것이었다. 봉투를 혀로 핥아붙인 흔적이었다. 탐정님, DNA 프로파일 나왔어요. 누구야?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성별은 남성, 연령대 추정 40대입니다. 남성 40대. 강혁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도현 스님. 그러나 독필 작성자가 곧 살인자는 아니었다. 강혁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봐야 했다. 7째 날, 강혁은 성물 창고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이에나가 루미놀 시약을 뿌렸다. 바닥에서 혈흔은 나오지 않았지만 창고 문 손잡이 안쪽에서 라텍스 장갑 가루가 검출되었다. 장갑을 끼고 들어왔어. 준비된 범행이야. 그리고 창고 구석, 시멘트 포대 뒤에서 이에나가 얇은 스테인리스 와이어 한 뭉치를 발견했다. 절단면이 깨끗했다. 볼트 커터로 자른 것이었다. 와이어 한쪽 끝에 접착제 잔여물이 있어요. 부도탑에 붙였던 쪽이에요. 지문은? 없어요. 장갑을 꼈으니까. 하지만 와이어 브랜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이에나는 와이어 표면의 미세한 각인을 확대했다. 대한 와이어 SW320 모델이었다. 낚시용이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쓰는 산업용 와이어였다. 양평 일대 철물점에서 이 와이어를 산 사람을 찾아보자. 나정희가 사무소에서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3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다. 용문면 소재 용문철물에서 3달 전 이 와이어를 구매한 사람이 있었다. 구매자 이름은 정미영,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공양주 정미영, 53세, 법현 스님의 전 부인. 부도탑에 깔려 죽은 최재덕의 전 재수씨. 탐정님, 정미영 보살이 왜 산업용 와이어를 샀을까요? 물어봐야지. 8째 날, 강혁은 정미영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공양간에서 물을 썰고 있었다. 정 보살님, 3달 전 용문철물에서 와이어를 사신 적 있습니까? 칼이 멈추었다. 짧은 침묵. 네. 공양간 뒤에 덩굴이 올라와서 지지대 만들려고 샀어요. SW320은 건축용입니다. 덩굴 지지대에 쓰기엔 과합니다. 정미영은 칼을 내려놓았다. 남은 거 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공양간 뒤로 강혁을 안내했다. 실제로 덩굴 지지대에 와이어 일부가 사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길이가 맞지 않았다. 구매 기록에는 25m를 샀는데 지지대에 사용된 양은 기껏해야 5m였다. 나머지 20m는요? 정미영의 입술이 떨렸다. 잘 모르겠어요. 버렸을 수도 있고 강혁은 더 묻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홉째 날 두 가지 수사선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독필 편지의 DNA와 살인 현장 와이어의 구매자. 강혁은 이 둘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판별해야 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범죄다. 강혁은 도연 스님에게 DNA 채취 동의를 구했다. 도연 스님은 놀랍게도 순순히 응했다. 제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나가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는 12시간 뒤 일치. 독필 편지 봉투의 DNA와 도연 스님의 DNA가 완벽하게 매칭되었다. 열째 날 강혁은 도연 스님을 선방으로 찾아갔다. 스님, 독필의 주인은 스님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한참 동안 창밖 단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네. 제가 썼습니다. 왜요? 이 절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금 유용, 성적 비위, 권력 다툼, 수행 도량이 아니라 이권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 번 주지스님께 말씀드렸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도 써서 각자 양심에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호소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믿었다. 도연 스님의 범행 동기는 폭로이지 살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재덕을 죽인 물리적 방법 와이어, 볼트 제거, 새벽 매복은 도연 스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와이어를 산 것은 정미영이었다. 11째 날 강혁은 모든 관계자를 대웅전 앞마당에 모았다. 법현 스님, 도현 스님, 정미영, 해담 스님, 행자승 해민, 신도회장 오경태, 독필 편지를 쓴 사람은 도현 스님입니다. 술렁임. 하지만 최재덕 씨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침묵. 강혁은 천천히 정미영을 보았다. 정보살님, 20m의 와이어, 성물 창고 바닥에 무릎 자국. 그리고 스님이 아닌 사람은 새벽 예불 시간에 깨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공양 준비를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숙 최재덕 씨는 보살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가을바람이 은행잎을 흩날렸다. 마침내 정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제 딸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요? 제가 스님과 이혼한 뒤 혼자 키운 딸이 있어요. 대학 다니는 재덕 씨가 그 아이 아버지가 스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잠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재덕 씨가 말했어요. 형한테 다 얘기해 줄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한테? 내 딸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매일매일 그랬어요. 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고 참다가 독필 편지가 돌기 시작했을 때 생각했어요. 지금이면 독필 범인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을까. 편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아니 편지 때문에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죽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도탑을 이용했습니까? 네. 와이어를 부도탑에 묶고 볼트를 풀고 새벽에 창고에서 기다렸어요. 형님이 평소처럼 부도탑 앞에 서는 걸 보고 줄을 당겼어요. 대웅전 앞마당에 통곡이 울려 퍼졌다. 법현 스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독필이 살인의 위장막이 되었다는 사실에 몸이 굳은 것이었다. 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정보살님, 경찰에 함께 가시죠. 정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어요. 이해나는 뒤에서 말없이 증거 봉투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범인의 동기가 딸을 지키려는 모성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기 때문이었다. 에필로그. 도현 스님은 독필 유포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보현사를 떠나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정미영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 언어폭력과 협박에 시달린 정황이 인정되어 감형이 예상되었다.
법현 스님은 주지직을 내려놓고 산중 토굴에서 홀로 수행에 들어갔다. 신도회장 오경태의 공금 유용건은 별도로 수사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보현사에는 겨울이 왔다. 부도탑군은 복원되었고 새로운 주지가 부임했다. 독필은 멈추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찍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날 강혁은 사무소 창가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해나가 커피를 건넸다. 탐정님, 이번 사건은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애나 씨, 우리가 미워할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찾는 거지. 그 뒤에 판단은 법이 하고 용서는 당사자가 하는 거야.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나정희의 목소리, 탐정님, 새 의뢰 들어왔어요. 인천 영종도에서 대학 교수가 실종됐대요. 강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가자. 다시 사건이 시작되었다.